소설 속 문제적 주인공들의 흥미진진한 심리 분석 이야기.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 소설 심리치료실. 황미연 지음, 신재현 감축. 마음이 아플 때 일어날 수 있는 슬픈 자기방어. 소설 속 인물로 만나는 우울성, 피약성 성격. 고통과 학대를 견뎌내는 사람들, 피약성 성격. 폭력에서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주는 가상의 친구가 있다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슈르륵가 만약에 뽀르뚜까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는 무능력한 아버지, 돈을 버느라 늘 지쳐있는 어머니, 그리고 제재를 말썽꾸러기로만 보는 형과 누나들. 부유하고 신사적인 뽀르뚜까 아저씨는 제재가 꿈꾸는 완벽한 아버지였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말썽꾸러기 제재. 아버지가 실직하며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어머니와 큰누나가 공장에 나가 돈을 벌고 가족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바로 그 집에서 만난 어린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재의 상상 친구가 된다. 제재는 나무에게 민기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분이 좋을 때는 슈르르까라고 부른다. 제재는 민기뉴에게 마음속 비밀도 털어놓고 상상의 세계에서 함께 사냥터를 누이고 인디언들과 싸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멋진 차를 가진 뽀르뚜까 아저씨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뒤부터 제재는 민기뉴와 멀어진다. 뽀르뚜까 아저씨는 제재에게 딱지와 구슬, 맛있는 케이크와 사탕을 사주면서 가난한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해준다. 제재가 말썽을 부려 가족들에게 두들겨 맞아 울적할 때 뽀르뚜까 아저씨는 제재를 멋진 자동차에 태워 훌쩍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교회로 낚시를 하러 가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 제재가 욕을 하거나 선정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부드럽게 타이르며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그런 뽀르뚜까 아저씨가 기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자 제재는 생애 가장 크고 아픈 이별을 맞는다. 한편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는 어느새 다 자라 흰 꽃을 피운다. 그러나 제재는 어쩐지 어른이 된 민기뉴가 보기 싫다. 제재 또한 철이 들어 어릴 적 자신이 놀이터였던 상상의 세계의 이별을 구한다. J.M. 바스콘셀로스. 제재의 입을 빌려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 브라질의 유명 작가 바스콘셀로스. 그는 인디언계의 어머니와 포르투갈계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진학할 정도로 학업에 충실했던 바스콘셀로스는 학비 때문에 이내 대학을 그만두고 만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서, 농장 인부, 어부,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전전한다. 종잡을 수 없는 방랑과 모험은 그에게 다양한 삶을 체험해 볼 기회를 주었지만 감수성과 창조성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결국 먼 길을 돌아온 끝에 한때 수영선수나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던 어린 소녀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불우한 유년기를 소재로 소설을 쓴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아름답기만 한 동화가 아니다. 이 소설은 가난과 폭력 그리고 죽음을 담고 있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 1968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영화로도 제작된다. 브라질에서는 초등학교 강독 교재로도 쓰이며 19개국에 번역 출판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베스트셀러에 등극해 3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주인공 제재의 유년 시절을, 이어지는 속편 햇빛 사냥과 광란자에서는 제재의 소년기를 다룬다. 이 세 권의 소설을 이어 감상한다면 마치 한 소년의 성장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뽀르뚜까 아저씨, 전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가정,
5살 난 꼬마 제제의 생존기. 불행은 아버지가 동료와 싸워 해고당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당장 생계를 위해 공장에 나가 돈을 벌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거나 노름을 했다. 제제의 형과 누나들도 아직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다. 결과적으로 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맡아 모두 스트레스를 받았다. 제제는 똑똑한 아이다. 하나를 알려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도 혼자서 깨우쳐 어느 날 갑자기 순문을 줄줄 읽을 정도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다들 제제가 자라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정작 제제의 가족들은 제제를 골칫덩어리로만 보았다. 제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윽박지르고 때렸다. 제제는 똑똑한 아이라서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가족들은 제제가 실수하면 손부터 올렸다. 보통의 5살 꼬마라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가난을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던 제제. 돈을 못 버는 아버지가 가엾고 공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가 걱정된 아이는 종종 제 몸만한 구두통을 들고 나가 길거리에서 구두닦기 일을 하며 푼돈을 벌었다. 때로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로 장난감을 모아 되팔아 적게나마 용돈을 벌었다. 그렇게 돈을 벌어 동생 루이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군것질을 했다. 동생은 자신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서였다. 제제 자신은 가난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마음속 작은 새와 노래를 부르거나 집 뒤뜰의 작은 나무와 상상의 세계에서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루이스에게는 항상 왕이라고 불러주고 풍선을 만들어주거나 동물원 놀이를 하며 누구보다 잘 챙겼다. 제제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했다. 누군가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챙겨주기를 바랐다. 매일 덥수룩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 집 한 구석에 멍하게 앉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말끔하고 돈도 많으며 친절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랐다. 그 모든 조건을 채운 뽀르뚜까 아저씨가 자신과 친구가 되어 주었을 때 제제는 행복을 느낀다. 언젠가 제제가 유리 조각에 발을 베었을 때 가족들은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치료를 대체했지만 뽀르뚜까 아저씨는 제제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아저씨는 제제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영화관에도 데려가고 근교로 낚시와 드라이브로 다니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제제의 실수에 손부터 올리는 가족들과는 달리 아저씨는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었다. 제제가 상스러운 욕을 해도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 죽겠다고 해도 뽀르뚜까 아저씨의 훈육 방식은 언제나 일정했다.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제제가 자율적으로 실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양육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제는 그런 뽀르뚜까 아저씨가 좋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뽀르뚜까 아저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기차 사고로 뽀르뚜까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떠나자 제제는 마치 자신의 전부를 잃은 양 식음을 전폐하고 열병에 시달렸다. 그렇게 좋아하던 상상의 세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민균이와도 말하지 않았다. 마음속 노래를 부르던 작은 새는 이미 제제를 떠난 지 오래였다. 제제는 장난이지만 말썽꾸러기이긴 했지만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제제를 사랑했다. 만물 박사 에드문드 아저씨는 제제의 호기심을 풀어주었고 노래를 잘하는 악보 장수 아리오발도 아저씨는 제제가 최신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었다.
세실리아 선생님은 칭찬이 고픈 제제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주었다. 제제의 아버지는 재취업에 성공하고 다시 착하고 좋은 아버지로 돌아왔다. 하지만 제제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었다. 바로 뽀르뚜까 아저씨다. 제제, 내 차를 태워주마. 그럼 넌 그 멋진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주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맞은 거야. 제제에게 나타난 피약성 성격. 이번에는 아동의 피약성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피약성 성격을 지닌 아동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둔다. 만약 진짜로 부모가 자신을 미워해서 때린다거나 혹은 무관심했다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 부모님이 당연한 처벌을 한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제제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자신은 나쁜 아이이며 어쩌면 악마일지 모른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라서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제제는 만약 자신이 착한 아이였다면 가족이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거나 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름의 추정을 한다. 가족 중에서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글로리아 누나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지 않아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슬프다고 털어놓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또한 피약성 성격을 지닌 아동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화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행동화는 2차적 방어 과정 중 하나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혼날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불안해하다가 일부러 양육자를 화나게 만들어 결국 혼나고 만다. 이건 아이들이 말썽쟁이라서가 아니다. 지속되는 폭언이나 폭행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언제 혼날지 몰라 항상 불안에 떤다. 불시에 화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먼저 말썽을 부려 스스로 처벌받을 시기를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도 행동화의 특성이 드러난다. 제제의 아버지는 동료와 싸워 해고를 당할 정도로 폭력적이다. 제제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고치기를 기다려줄 만큼 인내심이 없다. 그러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가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제의 다른 형제들이 그렇다. 형제들도 제제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손찌검을 한다. 고작 5살 난 아이 제제는 혼날 것임을 알면서도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말썽을 부린다. 뱀 모형을 만들어 임산부를 놀라게 하고 바닥에 초치를 하여 친구 어머니를 넘어뜨린다. 이웃집에 빨랫줄을 끊거나 과일 서리를 한다. 말썽을 부리면 더 혼날 것임을 알면서도 악에 받쳐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충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혼낼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계산적으로 자신이 잘못을 먼저 저질러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동적으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처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동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산이다. 폭력이라는 씨앗에서 나오는 검은 새싹들. 몇 해 전 한 고등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들 하나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좋은 성적을 요구했다. 아들이 출세하여 자신의 위신을 세워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욕심으로 변질됐고 어느 순간 아들을 향한 동료는 집착과 체벌로 바뀌었다. 아들은 홀로 자신을 키워주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어머니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압박감에 시달리다 점점 성적이 떨어졌다. 아들은 맞지 않기 위해 성적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들통나게 된 날 아들은 골프채로 얻어맞았다. 아들은 더 이상 공부도 폭력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 일어난 경이었다. 이처럼 한 사건의 피해자였던 누군가가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둔갑해버리는 사건이 종종 있어 왔다.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무리에 속하여 다른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드는데 동참한다거나 위의 사건처럼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 자라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등의 일들이다. 어쩌다 어린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된 것일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는 아동폭력의 현장이 여실히 드러난다. 제재는 말썽쟁이이긴 하지만 겨우 5살 먹은 꼬마다. 그런 제재를 향한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폭력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이 퉁퉁 붓고 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는 제재를 향한 연민 때문이다. 책을 덮고 나서도 비윤리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마저도 제재를 때린다는 점이다. 그런 형제들과는 달리 제재는 막내 루이스를 극진히 보살핀다. 이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떤 성격으로 자라는 것일까?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피약성 성격을 갖게 된다. 아이들은 폭력을 당하며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깨닫고 가해자의 힘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거나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계속되는 폭력에도 저항을 못한다. 제재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동생 루이스를 극진히 돌본 것은 자신이 무의식적 죄책감을 학대당함으로 해소하거나 피하려는 도덕적 피약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피약증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도덕화라는 2차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안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도덕적 기준을 과하게 적용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제재가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폭력의 원인을 자처했다는 점을 들어 행동화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제재에게 무의식적 죄책감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제재는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한 나쁜 짓들은 전부 부도덕한 가해자들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며 학대 상황을 버텨낸다. 그러면서도 동생 루이스만은 왕처럼 대접함으로써 자신은 가해자들과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키워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재의 형제들처럼 어떤 아이들은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 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수치심,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공격자가 되어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피해 아동들 중 일부는 가학성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직접 가해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제재의 형제들 역시 폭력적인 아버지와 살면서 언제 폭력의 대상이 될지 몰라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난기가 많은 제재를 공공의 피해자로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없애려 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피해자였던 이들은 가해자로 돌변하고 만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행한 폭력의 씨앗은 맨 처음 폭력을 쓴 가해자에게서 싹 틔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